네,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보니까 자료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발표를 하면 제 별명이 양만인데 30분 분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 특히 이 지급 수단화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옹호라든가 찬양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 특히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 이 은행이라든가 카드 또 지급 결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그러면 보통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 수단화 또는 투자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검법에서는 CBDC, 그다음에 전자화폐, 선불, 상품권 이런 것들은 디지털 자산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중에서 지급 수단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된 지급 수단이고 발행이 이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반으로 특히 이더리움이나 트론 기반으로 발행과 유통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태계를 좀 살펴보면 일단 유럽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 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는 발행과 유통을 아마 분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있고 중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결제 시스템 운영자, 지갑 사업자, 커스터디, 또 중간에 온램프, 오프램프라고 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간 사업자들이 유통 사업자로 개입을 합니다. 이용자는 개인과 B2B에서 기업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갑 주소와 개인 키만으로 식별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 역할을 하는데 이 지갑의 금전적인 가치를 충전해서 선불 또는 직불, 그 다음에 송금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갑을 기반으로 한 선불, 직불, 송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푸시 방식으로 지갑 대 지갑으로 가치가 넘어가다 보니 중간에 청산이나 정산 이런 세틀먼트 과정이 다 생략이 되고 실시간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불 방식의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후불이 서비스가 된다면 정산이나 가맹점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선불, 직불, 송금 이쪽에서 특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송금을 보더라도 상당히 심플합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코레스 은행이라든가 스위프트 중간에 개입하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은 바로 블록체인 온체인 안에서 지갑 대 지갑으로 푸시 방식으로 자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또 24시간 거래에다가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플한 구조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클의 서클페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 송금 어떤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분산 온체인 하에서 지급인이 전자지갑 주인이 송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급 지시를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수치 기관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이 서클 네트워크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는 이 지급인과 수취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 최적의 조건을 달성하는 어떤 그런
코디네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금인이 송금을 할 때 가장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어떤 금융회사나 송금기관들을 최적화해서 최단시간 내에 수취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그래서 프로그래밍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익 구조는 일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명 가스료라고 하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거래에 기반했을 때 트랜잭션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 출금 환전 수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붙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수수료 구조가 단순했었는데 점점 중간자들이 개입하거나 아까 온램프라든가 오프램프 같은 브릿지 역할 중간자들이 개입하게 되면 수수료 구조는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때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B2C 송금과 선불 직불 결제에도 글로벌 결제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금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이 외국인들 또는 뭐 글로벌 송금 수요가 있을 때 굉장히 저비용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푸시 방식으로 선불 충전을 해서 직불 결제도 할 수 있고 선불 결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B2C 영역에서도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B2B 이 무역 대금에 관해서 이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이런 B2B 송금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입법이 미비해서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국내에서도 무역 대금이라든가 해외 송금이 사각지대에서 상당 부분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급여 지급은 이미 다른 나라는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주거나 할 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통화 지급 원칙 때문에 불가능한데,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본국에 임금을 송금할 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가 현재 비자나 마스터의 결제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과연 이 통계가 아까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결제 금액을 더한 건지 아니면 순전히 B2C, B2B 결제 금액만 한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비자 마스터의 거래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하루 한 2,300억 원 가까이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도 거래소에서 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때 어떤 지급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를 배경으로 앞으로 디파이, 이런 스테이킹 같은 디파이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거래 조건을 코딩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결제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결제가 가능한 게 강점이고, 그다음에 웹 3.0 특히 현재는 웹 2.0이지만 웹 3.0은 3차원의 세계인데,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런 토큰 결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또 지능형 웹 AI와 연계해서 가장 최적화된 토큰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이 생소하신 분도 많은데, 일단 젊은 세대들은 이 P2E 내지는 뭔가 활동을 통해서 웹 3.0에서는 보상을 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보상뿐만 아니라 또 이 콘텐츠 이용해서도
조회수나 시청 시간을 초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하거나, 지금 우리나라 지급 결제 시스템은 1원 단위로 하지만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기능이 가능하고 또 디파이, 스테이킹 기능도 가능한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은행과 지급결제 시스템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AI 에이전트 결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결제 송금 조건을 코딩과 또는 AI 에이전트가 개입을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결제하는, 지금의 웹 2.0이나 금융 공동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제 세계가 앞으로 수요가 있고, 또 이제 그런 토큰 3차원의 세계에서 가장 최적화된 지급 수단으로서 바로 선두주자에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모든 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 초소액 초고빈도 거래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X40이라는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도 단순 스마트 컨트랙트뿐만 아니라 AI 결제에 특화된 어떤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설계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게,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증권 형태의 거래가 전부 토큰 베이스로 유동화되면서 이게 이제 실물 연동 자산 RWA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토큰 증권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이 기초 자산들이 전부 토큰화해 가지고 유통이 될 때 여기에 토큰 세계에서, 토큰 경제, 토큰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지급 수단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적합하다. 근데 지금의 간편 결제나 은행 송금 결제 갖고는 이런 토큰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로 이런 대안 화폐로서 실물 자산 연동 지급 수단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이 디파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예치에 대한 리워드를 받거나 뭐 이런 보상이 이 현재 우리 은행 예금이라든가 선불 지급 수단, 직불 결제에 없는 어떤 이런 수익 요소들이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높게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치를 안정하기 위해서 준비 자산을 이제 예를 들어 국채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것들을 커스터디 맡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이 밑에 보면 포용성,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신용이 별로 없어도 인터넷에 자기 지갑 주소와 개인 키만 갖고 있으면 금전적 가치가 서로 이동 가능한, 결제 송금이 가능한, 그래서 포용성과 그다음에 글로벌 달러 어떤 그런 경제에 취약한 나라도 달러의 어떤 기반의 통화에 접속을 해서 수단으로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 하에서 글로벌 송금에서는 굉장히 수수료, 실증적으로 수수료의 절감 효과라든가 거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단축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불 직불 결제에서도 현재 이 카드 네트워크나 중간에 피지나 베인이 개입하는 이런 구조에서 결제 정산 주기라든가 특히 피지 40일에서 60일 어떤 이런 정산 주기와 구애 안 받고 2, 3일이면 바로 정산이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선불 직불에서도 굉장히 절감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지급 결제 시스템이나 서비스, 은행 카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3차원의 어떤 경제
세계가 저는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 과거의 레거시 전통 은행 카드 기반의 1차원 지급 세계에서 2차원의 간편 결제, 빅테크 중심의 지금은 이제 토큰 또는 웹 3.0 기반의 이런 새로운 디지털 토큰 방식의 지급 수단이 수요가 발생한 3차원의 세계인데요. 여기는 CBDC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예금 토큰,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아까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나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3차원의 세계입니다. 다만 이런 3차원의 서비스도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저 레거시 금융과 간편 결제 기반의 웹 2.0과 또 새로 나오는 웹 3.0이 상당 기간 병존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소비자의 혜택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쪽으로 쏠림이 있느냐 그 문제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급 결제, 지급 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문화, 상관습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기반의 후불 문화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서히 저 3차원 웹 3.0 기반의 지급 결제 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단시간에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팩스가 이메일과 카톡으로 대체되는데 지금은 팩스를 거의 안 쓰듯이 그렇지만 한때는 팩스가 대세였지만 이제 이메일이 대체를 하고 또 카톡이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급 수단, 지급 결제 시스템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은행과 금융결제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급 결제 시스템, 예를 들어 오픈 뱅킹이라든가 전자금융 공동망, 이런 이 웹 2.0에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새로운 3.0 시대나 토큰 경제, AI 결제 시대의 현재의 지급 결제 시스템은 단순 전문 처리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AI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혁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비용, 개방, 또 실시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 2.0에서의 지급 결제 시스템과 웹 3.0 간에 연동하는 이런 상호 운영성 내지는 연동성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검증에 있어서 아직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AI 에이전트 결제가 여러 가지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유효성이라든가 합법성, 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그 비가역성 때문에 거래 취소나 환불, 뭐 반환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통제라든가 또 결제 이 블록체인이 실시간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는 상당 기간은 과도기로 스테이블 코인과 현행 지급 결제 시스템이 저 중간 단계인 서로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지급 결제 시스템이 개선을 하는 중간 단계로 가다가 오른쪽에 혁신이 일어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일단 한계는 아까 후불 서비스가 신용 기반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관리라든가 가맹점 네트워크가 아직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푸시 방식만 있고 추심이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렉트 선불, 직불밖에 지금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심 기능도 지금 그런 한계들을 결국은 기존 지급 결제 시스템과 제휴 또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글로벌 결제망을 독자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스위프트나 비자 마스터를 통해서 취약한 가맹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웹 2.0과 웹 3.0이 서로 연계하는, 그래서 또 웹 3.0이 현재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빌려서 어떤 제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독자적인
전용 결제망을 구축할 거고 지금도 시도를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송금 결제망을 비자, 마스터,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을 금융사들이 카드사와 은행, 그다음에 간편결제업자들인데요. 일단은 카드사들은 직불과 선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수익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 플랫폼은 오히려 플랫폼을 강화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 금융사들은 특히 은행은 송금 기반이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독자 송금망으로 가든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수익 구조에 또는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 입법이 가시화가 안 되고 있는데 윤곽만 나온 상태에서 너도나도 자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저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현재 규제가 불투명하고 또 겸용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림자 규제, 또 금과 분리라고 금융 산업의 가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금산분리 뭐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통망입니다. 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핵심은 어떤 네트워크,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고객 기반으로 이거를 유통시키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기존의 전통적으로 강자인 플랫폼 강자들이 너도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규제적인 이슈들이 많지만 어떤 이런 합종 연행이 계속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플랫폼이 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 영역이 하는데요. 다만 변수는 이제 은행이 참여해야 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겠다라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은행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또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일단 은행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가 많고 또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예금 이탈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어떤 중개 기능들이 약화되고 또 송금 결제 부분에 일부 취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다 대체되지는 않고 일부 그런 어떤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송금 네트워크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 배제. 그래서 은행들도 현재 이 기회에 웹 3.0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대에 대비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라든가 새로운 시스템, 토큰 베이스, 블록체인 베이스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환점으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시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기존의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 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죠. 일단 카드사들은 아까 직불 결제, 선불 결제에 있어서 일부 약간 수익 구조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큼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이제 좀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피지사나 카드사가 개입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선불, 직불 결제가 일어나는 구조가 활성화되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비자나 마스터를 대체하는 카드 결제망이 나왔을 때 새로운 질서, 결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도 이 기회에 완전히 경쟁보다는 서로 제휴를 하고 카드사가 강한 정산, 가맹점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를 계속 살려서 특히 후불적으로 특화를 해서 새로운 역할들을 모색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사와 선불, 직불 결제를 하고 후불 쪽에서는 자기 카드사가 강하고 가맹점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신용카드사들은 지금 신용카드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제휴해서 교환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지사도 피지리스 또는 벤리스 기반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선불, 직불 결제를 하는데 그래도 후불 결제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도입이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또 가맹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피지사도 일정 역할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뭐 부작용은 이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신뢰 코인런이라든가 해킹,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통화 정책, 자본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게 될 경우에는 예금 이탈이 발생하고 또 급격히 달러로 교환이 돼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급 금지가 입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있는 일부에서는 이자를 줘야 된다. 그래야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쓴다 해서 이자를 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자를 주게 되면 급격한 예금 이탈과 금리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뭐 가치를 안정화했다지만 최근에 디패깅이 되는 그러니까 가치 1대1이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안정화에 항상 신뢰성의 이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할 때 가수요가 발생해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원래 1대1로 법화와 맞췄는데 오히려 법화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가격 왜곡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성에 기반하다 보니까 자금 세탁과 왜곡한 거래에 있어서 환치기 요인들이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 주소와 개인키로만 운영이 되고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으면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AML과 왜곡한 거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에서 혹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대체 관계다. CBDC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상호 보완 관계고요. 만약에 CBDC가 국내 은행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분산 원장 기반의 토큰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상용화되면 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영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 신뢰성, 안전성 분야에서는 CBDC가 쓰이고 민간 영역에서 뭔가 수요나 혁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그래서 서로 보충, 보완하는 관계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CBDC와 지역 화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할 특히 지역 화폐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좀 결합하거나 소비 쿠폰이라든가 어떤 공공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CBDC와 서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관계는 아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 통화 주권이라든가 금리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K 컨텐츠 경쟁력 이런 니즈가 있다 해외에서 뭐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대금 또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사의 해외 자금 송금이나 정산에 수요가 있다.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지역 화폐, 소비 쿠폰, 재난 보조금 지급 이런 분야에서는 은행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유통을 할 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니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역직구 같은 해외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오픈 마켓에 상품들을 살 수 있을 때 결제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하거나 뭐 교민이나 유학생 상대의 송금 서비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일단은 창출을 해야 되고 물론 수익성과 경쟁력이 있는 회의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아니면
준비 자산의 운용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돌려줘야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축 통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원화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글로벌로 못 나가고 국내용에 쓰이면 CBDC가 더 오히려 강점이 있다라는 회의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수익 모델도 불투명하다. 과연 이게 쓰이겠느냐. 그다음에 수익이 얼만큼 나겠느냐 하지만 수익보다는 대안화폐로서 어떤 화폐 기능을 하게 되면 어떤 불가피한 그러니까 지급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순 수익성으로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라이빗 체인으로 하는 게 금융 규제 당국에서는 하지만 결국 글로벌로 나가려면 온체인이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퍼블릭으로 갔을 때 보안과 그다음에 트래픽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UI, UX의 복잡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또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자체의 아까 서비스 한 게 후불이 없다라든가 추심 이체가 안 된다거나 또 가맹점 네트워크가 아직까지 카드사를 못 따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 대형 가맹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중간자들이 최소화된다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거래 시차가 아직 발생하고 또 트래픽이 많아지면 병목 현상으로 느려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네트워크들과 스테이블 코인 망간에 연계할 숙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기존의 결제 시스템,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은행들 중심으로 이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너도 나도 발행이 또 플랫폼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막 표준이 안 됐을 때는 결국 소비자 혼란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또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을 오히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주도해서 국내 표준이 아닌 글로벌 표준으로 오히려 주도권을 빨리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언제 될지 내년에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뭐 윤곽만 나올 거고 내년에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법 개정 전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발행 주체에 대한 이슈는 국감에서 은행 컨소시엄,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것으로 되고 자본금도 50억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은행 지분이 51%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현재 근가분리 원칙에 묶여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못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한 법 규제들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가분리 원칙 이거는 사실 좀 금산분리 전통적인 금융이라 할 수 있냐 이 간편결제 부분과 디지털 자산 결제 부분이 그건 참 숙제인데 어떤 부분들은 그 전통 금융 산업으로 보고 근가분리 금융 산업 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발행과 유통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발행을 할 것인지 유통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입법안들이 대부분 발행, 유통을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택적,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적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